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D-1. 자, 제20대 대선 하루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자정이면 공식 선거운동은 끝납니다. 내일은 본투표. 자, 이제 모레 새벽쯤이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을 알게 되겠죠. 각 후보들 장기간 고생 많았던 만큼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9시를 전후해서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고 하니까요. 광화문에서 아마 새 결집을 과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대첩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국민들을 믿고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의 미학과 함께 모두 통합의 길로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어제 유세 발언을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지도자, 자, 윤석열 후보는 정직한 국민의 머슴, 이런 강조를 하더군요. 하루 남았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대선 D-1 남겨두고 30분 특집 인터뷰. 자, 어제는 전원책 변호사였죠.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준비되어 있고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한입뉴스 핵심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기자, 그리고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경빈 기자가 됐네요. 저도 기자가 됐습니다. 작가인데. 네. 임경빈 작가. 자, 이게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 12시에 기자회견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얘기 나왔어요? 대국민 사과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대국민 사과다. 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네. 그동안 이제 어제만 해도 보도자료 형태로 이렇게 문자로만 나왔었는데 예. 본인 육성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사퇴 요구 질문이 좀 나왔는데 네네. 거취 표명은 없었습니다. 거취 표명은 없었다. 네. 야당은 아마 또 계속 공세를 하겠죠. 네. 어쨌든 뭐 대통령도 책임을 묻겠다 했고 여야 모두 이거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사과는 나왔는데 이후 일단은 뭐 선거가 끝나야겠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유세입니다. 여야 뭐 마지막 총 집중 유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공교로운 게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밤 9시 무렵 예. 청계광장, 윤석열 후보는 그 같은 시간대 서울시청광장 네. 400m 거리라고 하는데 광화문 인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양쪽 지지층이 또 몰리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대규모 도심 서로 양 진영 간 총력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 새 과시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7시쯤에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해서 한 8시 반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네네. 윤석열 후보는 아마 8시부터 해서 이제 9시 반까지 시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겹치네요. 이게 9시까지가 확성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9시까지 유세 차량을 유세 차량을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원저리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으면서 이제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빨강 대 파랑의 대결. 네네. 네. 그럼 아무튼 뭐 아무래도 다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네. 도심 한복판이기 때문에 어느 쪽 새가 더 큰지 서로 자존심 대결을 펼칠 것 같습니다. 경계에는 경찰이 막습니까? 그래도 배치는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질서를 위해서. 그래도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잘못 섞이면 이제 혹시나 이제 충돌이 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제가 안타까운 그 피습 송영길 민주당 대표.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테러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선거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안 되죠. 오늘 그 팽팽하니까
서로 신경이 또 곤두설 수 있고 아마 또 이제 목소리 대결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문제는 목청은 물리적 둘 다 충돌 좋기 안 때문에 됩니다. 네. 어느 쪽이 더 마이크 데시벨이 센지 대신 대결을 할 수 있는. 그건 앰프의 성능 대결이네. 일단 오늘 이제 두 후보가 다 거의 그 집중유세 마지막 일정을 네. 광화문으로 잡은 걸 보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결판이 난다. 서울이 승부처다. 그렇게 지금 이제 양쪽 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씩 상징성이 다른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화문이긴 하지만 서울시청광장이 메인이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청계광장이 메인입니다. 네. 약간 차이가 있는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청계광장이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의 시발점이 됐던 장소예요. 맞아요. 이 광화문 메인 스트릿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도 청계광장에서부터 이제 소규모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 이제 거대한 촛불이 됐었는데 그때 청계광장에서 연단에 올라가지고 이제 열정적인 연설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던 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번에 좀 이어받아서 네. 촛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이어서 이제 또 한 번의 그 민주당 정권 재창출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서울시청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층의 이제 대규모 집회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내내 이어졌었던 소위 말하는 일명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네네. 뭐 혹은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전신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집회를 많이 했었고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의 의미도 아마 담겨 있지 않을까. 이제 네. 그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태극기 집회 시작이 대한문 앞에서 많이 시작해서 그렇죠. 길 네. 건너편이 이제 시청광장인데 지금 아마 또 서울시장이 야당 시장이라는 그렇죠. 점도 있을 거고. 저는 서울시청광장 하면 이제 아무래도 2002년 붉은 악마 한일 월드컵 때가 기억이 나는데 색깔이 또 빨간색이네요. 아, 그렇네요. 그때 비더레즈 해서. 자, 그리고 또 청계광장은 2016년 탄핵의 촛불 전에도 세월호 때도 집회가 거기서 시작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계광장과 서울시청광장 오늘 광화문 대첩 오늘 밤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살짝 막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제 취소했는데 그렇죠. 어제 최영찬 기자가 맞습니다. 제주 지역 언론들이 홀대론을 막 얘기했다 그랬죠.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조금 깔때기를 대자면은 저희 방송 깔때기. 듣고 지금 아마 그 내부에서 난리가 나서 최 기자가 정치력이 있네. 이분이. 그래서 뭐 원희룡 본부장과 이준석 대표가 미리 제주도에 가 있었는데 네.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오셔야 되겠다. 오셔야 되겠다. 잠깐이라도 와서 연설 한번 하고 가시라라고 해서 급히 조금 일정이 변동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재명 후보하고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시간 오전 어제 10시에 이재명 후보의 동선과 같은 장소. 그래서 제주 동문시장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 거쳐서 대구 거쳐서 대전 네네. 거치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부선 라인을 타고 올라왔는데 경부상행선. 거의 똑같은 이제 라인을 타고 네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주 일정을 취소한 대신에 결국 오늘 갔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 어제는 수도권 집중 유세였는데 네. 오늘은 이제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잖아요. 네네. 네. 자,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한번 기세를 보고 또 이제 판세를 점쳐 보시죠. 자, 오늘 여성의 날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이대남 얘기를 선거 내내 참 많이 했어요. 2030 청년층 얘기도 많이 했지만 특히 이대남 전과 같지 않다. 근데 문제는 여성의 날이니까 오늘 이대녀 네. 표심 잡기가 또 한창이라고 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이대녀가 잘 안 뭉쳐 있다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서 있었는데 선거 막판이 되고 국민의힘에 하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느낀 20대 30대 여성들이 좀 많이 뭉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쪽 설명인데요. 그 여성 홀대론을 또 느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가 초반부터 그쪽 2030 여성들을 타겟으로 전략적인 그런 공략을 했었는데 그거는 TV 토론회 때도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누구를 영입했냐면은 지난 1월 말에 그 박지현이라고 네. 그 N번방 추적단 그걸 이제 공론화한 불꽃 F인 네네네네. 그 박지현 씨를 영입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최근의 유세를 보면요. 어제만 해도 숙대, 이대, 성신여대 이런 여대 유세만 그분이 다니는 네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서울대 앞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당 많이 바뀌겠습니다. 정말 여성을 위한 네네. 정책을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고 이준석 대표와 또 각을 세우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걸 많이 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의당 쪽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오.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이렇게 썰물처럼 확 빠져가고 있어서 네네. 조금 걱정은 된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오고 자, 있습니다. 임 작가님, 그러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여성을 포기한 건 아닐 텐데, 네. 자, 그동안 이제 이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인상이 남는 건 여성가족부 폐지, 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대남 전략을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충실하게 따라갔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들이었어요. 자, 윤석열 후보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후반에는 그 이제 여성표 결집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약간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대남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남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호소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제 오늘이 여성의 날인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그 게시 글을 보니까 네. 이건 글이 아니고 이제 캡처 모음이군요. 캡처 모음. 세 개의 화면을 이제 하나로 모아놓은 건데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는 이제 여성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 유명한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이제 가운데에 딱 박혀 있고요. 가운데. 1월 7일 양 옆으로 이제 성범죄 처벌 강화라든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렇게 이제 나란히 세 개를 배치를 해서 네. 내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아울러서 살펴보고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좀 취재 본 바에 따르면 이제 뭐 이 완전히 지금 이제 공개가 된 얘기는 아니지만 워싱턴 포스트하고 이제 외신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네. 본인이 이제 휴머니즘에 기반한 페미니스트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가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 쪽에서는 거의 이제 제목으로 따는 그 수준의 이제 중요성을 부여를 했는데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부각되는 게 굉장히 좀 캠프 내부에서는 또 부담이 됐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을 그렇게 또 끌어들였는데 이게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이제 톤 다운 시키느라 굉장히 캠프에서 고생이 많았다. 그럼 헤드라인에서는 페미니스트는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뭐 이건 전원이기 때문에 팩트 확인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의 날,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올렸던 건데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등장했다. 오늘 여성 또 표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피습이었는데 자, 이거 뭐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 시간에 속보처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원을 했고 마지막 유세 참여를 했네요. 예, 오늘 그 기자회견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네.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붕대를 머리에 붕대 감고 네. 나와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 어제 메시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보다는 당시 같이 있던 우리 청년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좀 호소해달라 하고 지금 많이 또 그 메시지가 좀 많이 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네. 윤석열, 이준석,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싫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가 집권하면 다 우리가 포용하겠다. 그분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강조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좀 아직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뭐 기골이 장대한 만큼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게 뭐 건강은요 모르는 거예요. 네.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다리도 한번 다쳐서 휠체어도 타고 그랬네요. 정말 몸과 마음 양쪽 측면에서 다 고생이 많았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어제 범행이 났고 이게 뭐 백색 테러니 적색 테러니 또 이제 범행을 한 가해자가 어떤 인물이니 구구한데 뭐 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이제 조사를 계속 추가로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특수상해로 들어가기도 하죠. 피가 나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영상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공식적인 진술이 아니라 그동안 아마 송영길 대표를 노리려고 계속 송영길 대표 유세를 따라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버라면서요. 네, 유튜버인데 뭐 구독자가 많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쭉 이제 나온 메시지들이 아마 이제 작년에 송영길 대표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좀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했습니다. 네. 강행해야 한다. 네. 그걸 굉장히 지금 반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이 왜 종로에 공천을 안 하냐. 이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무공천.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당대표한테 좀 불만이 쌓여있던 이쪽 여권 지지층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좀 자세한 건 지켜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저는 영상 보면서 그냥 걸어가는데 따라가서 때리는데 그 왜 못 막았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런 때는 또 오늘도 대첩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경찰의 좀 치안 유지라든가 또 경호 같은 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이제 시사나 정치 쪽 유튜브 활동을 했었지만 네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개인 유튜브로 정치 시사 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상 네. 좀 지나치게 이제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판단이 약간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근데 이분의 유튜브 채널에도 가 보면 혼자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뭐 워낙에 이제 원래는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네. 뭐 거의 이제 소규모 영세한 유튜버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방송을 하다 보면 할수록 점점 자기 캐릭터에 이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 활동하고 자기 이제 개인의 실제 생활하고를 좀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이제 유튜버들의 나쁘게 보면 되게 장사 속 또 이 다른 측면으로 보더라도 좀 현실과 착시를 이룰 수 있다. 이 조두순 출소했을 때 사회적 공부는 당연한데 과도한 행동을 하면서 그 집 앞에 또 이제 촬영을 하고 이런 인물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좀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요거 한번 보죠. 지금 마지막 대선판에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첫 수행 비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작업을 많이 했다. 대법원 라인에 작업을 많이 해서 괜찮다. 뭐 이런 이제 상당히 대장동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된 거야? 비서가 이런 얘기했으면 그런 건데 이게 민주당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그 성남시 이제 비서관을 했던 백모 씨라는 분과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은수미 시장의 비서 라인이 한번 통화를 시장의 비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녹취가 이제 어제 JTBC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 라인 우리가 싹 가지고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도 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2019년 9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대법원 당선 유용을 무효형을 2심까지 받았다가 맞아요. 대법에서 뒤집혀서 이제 결국 이렇게 지금 대선에까지 나오게 된 건데 헬마우스처럼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때 이런 뭐 기사도 많았어요. 네네. 어떤 그런 관련해서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뭐 김만배 씨를 만나서 뭐 돈을 줬네 마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50억 클럽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김만배 씨가 대법원을 이제 출입할 때도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왔다는 그 식으로 이제 메모도 남겨놨고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러면 정말 이재명 후보 측이 그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이런 무슨 노력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고 명백한 허위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또 이제 뭐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에 그거 봐라 또 이제 단초가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 상상이 만들어낸 명백한 허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언급되어 있는 그 백모 씨라는 사람이 성남시장 초선 시절에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 때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녹음된 거는 2020년이라서 7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뒤로는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고요. 임모 씨에 대해서도 그 성남 지역 정치 정당인으로서 성남시장 인수위 활동만 했을 뿐 그 뒤에는 이제 후보자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종의 이제 뇌내망상이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측의 해명입니다. 뇌내망상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 같네요. 뇌피셜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다만 이제 어제 보도에서 법조계에서 좀 주목하는 거는 그 이제 또 다른 녹취가 뒤에 풀렸는데 이제 임모 씨라는 분이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얘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지금 선고 기일이 언제고 판결 나기 전에 몇 대 몇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거의 드러나고 했으면 이게 정말 심각한 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진위는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서초동의 좀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어떤 파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선거는 내일입니다. 일단은 점심시간 지금 12시 40분을 넘겼는데요. 교통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인 만큼 수월해진 곳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월계일교부터 노원교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정체는 감안하셔야겠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군자교와 성동분기점 사이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외 다른 주요 도로 정체 없이 지나기 수월하겠고요. 고속도로 또한 심한 정체는 없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하남분기점 6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주의 운행하시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서운분기점부터 송내,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 부근부터 중동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곤지암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인데요. 일대 정체고요. 더 가서는 호법에서 모가 쪽으로 2km 구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아직 사고 여파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내일 저녁이면 이제 투표가 끝나고 이제 방송사들의 출구조사도 나오고 개표가 이어지겠죠. 자, 1위, 2위를 누가 할 것이냐. 박빙으로 승부가 날 것이냐. 격차가 있게 날 것이냐. 지금 팽팽해 보이는데 우리는 명확한 정량적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3위 싸움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1, 2위에만. 누가 대통령, 집권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지만 사실 끝나고 나면 14명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몇 번 사퇴한 분들도 있지만 자, 그런데 지금 3위 자리는 누구냐? 자, 최 기자님. 네네. 누가 3위예요? 누가 3위가 될까요? 아직 나온 거 아닙니까? 심상정 후보와 허경영 후보가 백중세를 이룬다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자, 지금 사자 토론했어요. 네네. 안철수 후보, 전 후보 사퇴했어요. 사퇴했죠. 네. 그럼 사실 지금 이제 3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 거대 여야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심상정 후보는 제가 한 10%는 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정말 3위가 심상정 후보가 될 거냐인데 다른 후보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에서 인지도라고 봐요. 근데 심상정 후보 인지도도 높은데 허경영 후보 인지도 만만치 않다. 네.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다가 3위를 했습니다. 1%를 넘겼는데 네네. 그런 득표율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심상정 후보와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격차가 적을 정도의 차이였거든요. 경합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허경영 후보가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 약간 이제 종교적 성향도 띠면서 네네. 굉장히 조직을 많이 크게 키워놨거든요. 어허. 거기에다가 이제 예능이든 뭐든 해서 신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를 엄청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몇 번 풀어서. 봤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최근 몇 가지 언급한 것 중에서 이게 허경영 후보가 언급한 걸 따라가면서 약간 그런 효과를 좀 허경영 후보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거봐라 다 날 따라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발차기도 그렇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점 때문에 허경영 후보의 기세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우리가 되게 다들 무시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 그 사퇴 이후에 단일화 이후에 이런 보복 심리나 반발 심리가 에라이 다 모르겠다 허경영 찍겠다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정의당이 실제로 긴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긴장하고 있다. 네. 여기서 밀리면 진짜 뭐가 됩니까? 원내에 그래도 5석 이상 있는 정당인데. 그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허경영 후보가 반복적으로 큰 선거에 계속 출마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출마를 해왔었기 때문에 허경영이라는 이름 석자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웬만한 재선 3선 의원보다도 오히려 이제 훨씬 유명한 인물이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 지금 선거 컨설팅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주목할 만한 게 허경영 후보의 이번 선거 캠페인 방식이 프로의 솜씨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특히 이제 초반에
전화를 통해서 전화 메시지를 계속 많이 보내가지고 네네.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고 그 이슈가 되고 뉴스로 많이 재생산이 됐었거든요. 네네. 허경영 전화 안 받은 사람은 뭐 인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SNS에 밈으로 돌기도 하고 이랬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잡음을 일으켜서 노이즈를 일으켜서 그 자체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뭐 광고 마케팅 쪽이나 혹은 뭐 선거 마케팅 쪽에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었던 그 팀이 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돈을 좀 주고 그런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붙인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올 네, 정도라서 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좀 긴장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허경영 후보를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작년에 양주 그 하늘궁이라는 데까지 갔다 왔어요. 하늘궁.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은 네. 허경영 후보 쪽에서 소위 말하는 올드 미디어, 뭐 레거시 미디어 이런 쪽에도 컨택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막 중앙일보도 인터뷰하고 저희랑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왔고 이게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예전에는 정말 그냥 자기들끼리 뭐 자원봉사하는 분들 위주로만 선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었는데 정무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한 보좌진을 영입을 했어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예전에 신한국당에서 박찬종 후보를 많이 그 서포트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정무특보 이런 식으로 가 있거든요. 그럼 선거를 그래도 해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네네. 머리를 해서 전략을 짠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갔고 실제로 지금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파장이 그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허경영 후보를 넣은 조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네네. 적어도 1% 이상은 등풀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 표심이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여성 표심이 생각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쏠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네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심상정 후보가 자칫 삐끗해서 허경영 후보한테 밀리게 되면 정의당은 정말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번 그 대선을 위해서 후보를 뽑을 때 경선도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네. 그때도 그렇게 큰 격차로 결선 투표에서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도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일종의 이제 피로감이 어느 정도 네. 누적이 돼 있었다는 얘기고 실제로도 당 내부에서는 약간 우리가 색깔을 좀 바꾸고 기존의 정의당과는 좀 다른 길을 가려는 이제 세대교체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심상정 후보가 그 짐을 이제 다 떠안고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셈이기 때문에 심상정으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기존의 대선을 통해서 해야 될 선수 교체 내지는 이제 세대 교체도 정의당이 결과적으로 못 하게 되는 거고 네. 심상정 후보의 실패도 겹치는 거고 게다가 만약에 10% 이상의 득표를 못 하게 된다면 네. 정당 보조금, 그 선거 보조금 차원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또 떠안게 그렇죠. 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정의당한테는 굉장히 좀 절체절명의 선거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해설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헤드라인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대선 3위 싸움 관심. 허경영에 달린 정의당의 운명? 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자 이게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또 이제 이 소수정당 후보들이 따로 이제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법정 초청 토론회가 아니라 비초청 토론회 이렇게 부르던데. 근데 허경영 후보가 상당히 화를 내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토론에 지금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사저 토론에 가야 되는데 왜 여기다 나를 넣느냐 하고 이제 화를 내고 시작을 하더군요. 자, 한번 결과를 보고 3위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이 그 김만배의 녹음 파일이죠.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 박영수를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검사가 뭐 커피 한 잔 타주고 이 브로커 조모 씨를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취재 내용들을 김만배 본인이 얘기한 게 들어있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좀 새로운 내용이 뭐 있는 겁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내용 중에서도 하나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을 김만배 씨가 이제 조우영 씨한테 소개해줬다는 거를 이제 검찰 수사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 씨가 이제 브로커인데 그렇죠.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알선을 했다. 소개를 했다. 그동안에 이게 이제 대부분 녹취 내용이거나 이제 증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을 조우영 씨한테 소개를 한 게 김만배 씨는 맞는데 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소개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는 게 지난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김한배 씨 이제 증언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검찰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한 1,500만 원 정도를 주길래 그걸 받았다라는 게 그동안 이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 파일에 들어있던 내용인데 네. 김한배 씨가 스스로 밝힌 거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다. 어쨌든 받긴 받았다. 네네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김만배 씨는 현직 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거는 어허. 시인을 한 셈입니다. 이거 불법이죠? 불법이죠. 네네. 네, 불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줬다라고 하면 왜 박영수냐가 중요한 건데 네네. 이번에 이제 녹음 파일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그 연결고리로서 후배 검사이자 이제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주임 검사 팀장 혹은 그때 이제 박모라고 하는 검사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 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박영수 특검을 선임하면은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김만배 씨가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혹시 그게 그 당시에 수사 무마에 있어서 또 뭐 수사가 그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혹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기자로서 어때요? 신빙성이 있다. 뭐 일단은 뭐 중요한 진술 같긴 하고, 그리고 지금 결국 핵심은 그때 이제 지금 관심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한테 수사무마 청탁을 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과연 무마가 된 거냐. 네. 어제 이 얘기를 처음 다룰 때 주말 사이에 이제 뉴스타파가 이 녹음을 공개했고, 그때 이제 저 커피 한 잔 타줄 테니 마시고 내려오면 돼.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검사 만났고 커피 타줬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조모 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잖아요. 네. 윤석열 검사를 만난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또 담겨 있어요. 지금 계속 진실 공방인데.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민주당 쪽 얘기로는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만약에 지더라도 이거를 특검을 가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대선 때 진실을 다 알리지 못하고 투표를 하게 된 꼴이어서 그 전에는 뭐라도 일단 제대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네네. 그래야 지방선거 때는 더 현명한 투표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 좀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야 모두 아마 유불리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바로 또 3개월 뒤에 있으니까요. 네네. 아마 그런 식으로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려는 뭐 특검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대선 후에라도 대장동, 이 김만배 또 뭐 법조 카르텔이냐, 혹은 또 당시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냐 특검을 해야 할 상황 아니냐, 정당들의 판단이 달려 있다는 거고요. 이 뭐 양쪽 다 특검은 주장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합의하면 안 될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를 타준 사람이 네. 윤석열 검사냐 주무 검사였던 박모 검사였느냐는 전원에 네.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산불이 걱정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특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강릉 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고요. 또 앞서서 울진 삼척 이미 이제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습니다. 두 지역이 모두 다 특별재난지역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찬 기자, 임경민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9193님, 공식 선거운동이 12시간도 남지 않았네요. 후보들은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랄까요? 아니면 멈추길 바랄까요? 저는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이별이 오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그대가 떠날 수 없게, 날 버리고 갈 수 없게,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아 멈춰라. 잘 가란 말 어떻게 잘하란 거니, 어떻게 널 웃으며 보내란 거니. 그런데 나는 못해, 못 들은 걸로 할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21년에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거죠. 출산율은 일정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출생률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보통 1년간 전체의 출생수를 인구 1000명에 대한 비율로 나타냅니다. 지금 말씀드린 출산율과 출생률에서 마지막 음절의 글자는 비율을 뜻하는 한자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출산율과 출생률을 한글로 적을 때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율 률자는 그 앞에 오는 말에 따라서 율로 쓰기도 하고요. 률로 쓰기도 합니다.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은 율로 적게 돼 있습니다. 출산은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말이니까요. 그 뒤에는 율을 쓰고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비율, 증가율, 환율 같은 단어는 모두 율로 적습니다. 하지만 니은 받침을 제외한 받침 뒤에서는 첫소리가 리을인 률로 적어서 출생 뒤에는 률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쟁률, 실업률, 확률 같은 단어는 모두 률로 적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가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그 어느 때보다 봄비가 기다려지는데요. 비 소식은 이번 주 일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고요.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에도 어려운 상태니까요.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진과 삼척을 비롯해 강릉과 동해, 부산과 대구 등 전국 5곳에서 여전히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이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 지역은 밤한때 나쁨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때문에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 15도, 대구 18도까지 오르며 4월 초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6도, 습도는 4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2,000명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확보된 상태며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면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안을 덮친 산불과 관련해 막바지 진화 총력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향후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국민의 선택까지 단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선 D-1 특집 30분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자, 4번의 선거를 치른 선거의 달인. 자, 파란 지붕 아래서의 삶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또 전원책 변호사 35분 인터뷰를 했는데 자, 어제는 보수, 오늘은 진보 이렇게 원톱 달인을 모셨습니다. 자, 대선 하루 전인 오늘 이재명 후보 수도권 집중 유세 전략 펼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올인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동안 쭉 조사를 보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윤석열 후보가 줄곧 이렇게 앞서온 조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승부처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경기도에서 격차가 좀 있다가 사실 그렇게 많은 격차를 윤석열 후보와 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도권에 막판 올인하는 게 당연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제주 유세를 취소하고 어제였습니다. 서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서울에서의 열세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제주 유세까지 포기하면서 수도권에 그렇게 집중을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판세가 팽팽하다. 한쪽이 앞서다가 또 추격하고 또 경기는 반대로 또 추격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제 제주 일정 취소했었고 오늘은 또 아침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동선이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지난 주말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30% 넘지 않을까 그랬는데 36.93% 거의 37%면 상당히 좀 뜨거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번 이 총선 대비하면 10% 정도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인은 뭐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조금 이렇게 결집을 한 사전투표로 그 역대 사전투표는 민주당에게 유리했다는 게 이제 이 통설이고 또 입증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반영한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는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독려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도 사전투표 참가를 독려를 하는 그런 이 3가지가 이제 작용을 한 건데요. 조금 더 1인치 더 들어가서 보면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뭐 인천 이런 데가 낮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호남이 지난번에 전남이 사전투표율 34%. 근데 이번에 51%거든요. 그다음에 전북이 지난번에 32%, 광주도 32%. 그런데 요번에 48%였어요. 네. 그러니까 각각 16에서 17%가 오른 거예요. 예. 대구는 지난번에 23%인데 이번에 33%. 그러니까 평균치 오른 거고 네네. 호남에서 거의 평균치 10% 플러스 한 6, 7%가 더 오른 거기 때문에 예. 이 점은 조금 민주당에서는 좀 좋게 해석을 해도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올랐는데 좀 유독 많이 오른 지역들이 예.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이 나타난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또 세 번째로는 결국 보수도 전과 다르게 사전투표 동료를 하면서 보수층도 또 많이 갔겠죠. 한번 이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별 사전투표율에서 눈여겨본 게 전남 지역이 51.4%. 그럼 뭐 100%가 투표해도 사전투표가 과반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 좀 호남에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역대 민주당 후보보다 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좀 막판 쏠림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늘 얘기했던 것이 지난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한 달 넘게 쭉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조사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2월 말 3초 들어서 박빙으로 딱 붙었거든요. 네. 박빙 열세였죠. 이재명 후보가 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때도 호남이나 지지층들이 결집을 안 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네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추가 상승에 여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네네. 거죠.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전국 평균보다 6, 7%더 상승을 한 호남의 투표율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도 투표 동료를 했기 때문에 네. 올라간 측면 당연히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에서 올라간 폭은 전국 평균치 정도에 그치는데 전국 평균치 상승률 10%에 6, 7%가 호남이 더 올라간 거는 그거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같은 얘기에 다른 질문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에서 이번에 30% 득표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렵겠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사람이 이제 조금 이렇게 과학적 분석이나 합리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30대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청년이니까 호기롭게 좀 너무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 아니냐 하는 말씀을 애둘러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호남에 대한 분석에 지금 이제 수석님의 생각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면 경기가 지금 최저치예요. 네. 도지사 지내서 유리함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많이 추격을 해서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거는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이렇게 시작된 이후로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경기가 최하위권이에요. 항상. 네. 그리고 서울은 평균치보다 조금 더 나오고. 그리고 대구가 최하위권이고 인천이 최하위권이고 사전투표율이 경북은 조금 이제 중위권 정도가 되고 호남이 항상 1, 2, 3등. 이거는 줄곧 그랬습니다. 패턴이 그랬다. 예. 그래서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특이한 현상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경기는 뭐 이게 유불리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열어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야, 지금 뭐 사전투표만 가지고도 분석할 게 참 많습니다. 자, 전국 최종 투표율은 한 얼마로 예상하세요? 뭐 다들 뭐 80%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난번이 77%를 좀 넘겼죠.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 않겠나 덜 나온다 싶습니다. 75는 넘기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학력고사 볼 때요. 네네네. 수학을 못해가지고 숫자에 약합니다. 제가. 근데 그냥 제 촉으로 감으로는 지난번 대선보다는 아무튼 조금이라도 밑돌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은 뭐 이번에 정말 유례없는 네거티브 전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또 제3지대. 네. 제3지대가 사실은 거의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기권자들이 좀 더 나오고. 네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되면서 네. 이게 딱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쫙 갈라져서 네네. 가지는 않거든요. 네. 기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진보 후보도 사실은 지난번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네. 역대 진보정당 최고의 득표를 대통령 후보로서 했었는데 지금은 절반에도 조사상으로는 못 미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투표율을 더 높이기는 어렵다. 요인이 아닌가 싶고 물론 이제 제 바람도 이제 작동한 것이기도 네네네. 하겠지만 그런데 투표율은 80%를 못 넘고 지난번보다 조금 낮아진다면 네.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예.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조금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최승님 좀 지금 분석 총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의 이제 이 대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75%를 기점으로 높게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을 또 내는 분들이 계신데 좀 다른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죠. 그러니까 호남이 굉장히 이 폭등을 했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인 거죠. 저기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보다 훨씬 더 폭등을 했다는 사실 하나하고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전체 투표율이 80%다 그러면은 호남만 보면은 여기가 사전 투표가 60%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지역에서 그 비중이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이재명 후보가 꼭 유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건 사전 투표하고 비교해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제 70% 한 중반대 정도 총투표율을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오늘 단독 특정은 저건데요. 저희 최재성 수석 수포자였다. 얼결에 고백해 버리시는 바람에 그때 25문제 나왔는데 몇 문제 맞췄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덕에 여론조사 분석가가 안 되시고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공익에 기여하시는 거죠. 자, 앞서 지역별 투표율을 알아봤습니다. 이 캐스팅보트라 불리는 2030 청년 이번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청년 민심도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우상호, 강훈식 두 본부장이요. 최근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항상 동이 있으면 반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20대 전략 캠페인이 굉장히 그렇게 갈라치기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아우르는 캠페인 전략이 아니고 확실히 남성을 잡고 가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가부 역할 조정에서 여가부 폐지로 가버리고 맞습니다. 무고죄 같은 경우가 강화하겠다. 이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형량이 높은데 이걸 강화하겠다고 얘기해 보는 게 결국은 이제 속칭 이대남 타켓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대급부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여초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상당 정도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대 남성에서의 격차가 20대 여성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보완되는 이런 점도 있고요. 20대 남성들의 격차도 사실 조사상 그동안 추이로는 상당히 이렇게 근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제가 그냥 수학엔 약한데 정치적 통계나 숫자에는 또 괜찮습니다. 근데 역대 20대 투표율을 보면은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던 17년 총선이 이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평균 투표율에 항상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대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의
못 미치게 되는 과거로 환원하게 되면 네.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 네. 그래서 20대 투표율을 또 벌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30대 뭐 초유의 당대표를 이제 선출한 보수정당 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이대남 공략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마지막엔 반대급부를 또 맞을 수 있다. 또 이제 투표율 청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선의 향방을 가를 중요 포인트로 야권 단일화 이렇게 꼽으셨는데 이게 그동안 결렬하다가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고 난 그 밤 사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평론가도 예측을 다 못했거든요. 그 야권 단일화 중요 포인트로 뽑으신 이유가 있으시죠? 예,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네. 그때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제 야권 단일화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네.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뭘 제안을 좀 해요. 이렇게 하자고. 네. 그런데 새벽에 야권 단일화가 돼버렸으니까 속보가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개면적. 네네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거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유권자들은 더 놀랐겠죠. 좀 그랬겠죠. 그러면 이것이 놀랍다 그러면은 이게 센세이셔널하거나 감동으로 와야 되는데 과정은 사실 뭐 하여튼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트릭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공방들을 하고 공격들을 해오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좀 최소한 감동은 없는 단일화다. 예. 그래서 뭐 역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효과의 조짐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일화가 저는 줄곧 계륵 단일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계륵 단일화. 네, 하면 기분 좋고 안 하면 찜찜한데. 네네.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이게 먹을 건 없는. 조사상으로도 6대4 정도로 그렇게 가다가 이게 단일화가 감동 단일화가 아니고 플러스 단일화가 아니고 국민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거의 뭐 기권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빠져나가는 데다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집단적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륵 단일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단일화한 쪽에서의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지 못했던 여백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단일화의 역효과로 이재명 후보 지지층, 결집이. 소극적 지지층 뭐 아니면 판단 못하고 있는 민주당 성향에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제 선택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고 그게 사전투표에 일정 정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겐 결과적으로는 이제 득이 됐다고 나쁘지 해석을 않다 하신 건데 이게 단일화된 아침에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이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역풍은 아니고 역효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이 촉발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풍이라면은 이거 자체로 판을 엎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우선은 계륵 단일화였기 때문에 플러스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별로 없어요.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했잖아요. 저는 역효과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게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너무나 싫은 사람이지만 돈 보고 결혼한 것이다. 자, 이거 좀 이 의미를 해석해 주신다면요. 돈 보고 결혼한 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격이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이 비용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선거 비용. 예, 완주를 하게 되는데 가능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합당을 하게 되면 또 부채를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더 큰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을 보고 했던 그다음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을 이제 돈으로 통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보고 이제 결혼한 격. 이게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선거 비용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표현하신 돈의 비유는 자리 혹은 뭐 지분 이런 것도 포함한 자기 정치, 자기 정치. 그런데요.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완주지를 밝히면서 특별당비를 뭐 80억인가 냈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냈으면은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약정만 하고 안 냈으면 뭐 단일화에 또 일정 정도 그 판단에 작용했을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정말 완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많은 기자와 평론가들이 분석할 때 안철수 후보가 자기 돈을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 관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스성님 굉장히 오늘 차분하고 조곤조곤 말씀 주시는데 시간은 너무 잘 갑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이 대법원 로비 정황이 담긴 이재명 후보의 전 수행비서 녹취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그 전에 뉴스타파의 또 김만배 씨 녹취도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고요. 그런데 요건은 2019년 8월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때 상황입니다. 자,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다 있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많다. 자, 이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무슨 말이든지 우선 그 대화의 주체들의 환경, 이 조건들이 뭐냐, 이거 하고 그 당시 이제 상황하고 이런 것을 잘 맞춰봐야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살면서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제 구속이 되거나 뭐 재판을 받거나 그러면 누구 통해서 뭐 한다. 또 잘 아는 변호사 혹은 전관 변호사 뭐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두 사람들의 정치적 역할이 이것을 거론할 정도의 실제적으로 이런 일에 접근할 정도의 위치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전 백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사임을 했거든요. 초선 때. 예. 그리고 이 정도 사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 당시 대법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이재명 후보나 부인이나 가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혹은 완전히 핵심 중에 핵심 아니면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상대방인 임모 정무비서관도 이 정도를 핸들링하거나 이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흔하게 아무런 권한도 접근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조금 이렇게 시쳇말로 조금 허풍 떨고 부풀렸다.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백모 비서관이 한 얘기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때 대법원 이 대법관들 성향 분석하면서 뭐 진보가 7명이고 뭐 이렇게 판결이 어떨 것 같다 했고요. 그런데 사실 김선수 당시 대법관은 과거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사건을 맡았다고 그 판결에서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내용적으로 봐도 아주 기본적인 사실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냥 뭐 이웃집 사람하고 누가 이렇게 재판받을 때 하는 그런 정도의 거라고 봅니다. 신문 보고 이야기한 사담일 것이다. 자, 김선수 대법관 문제도 전혀 모르잖아요. 자, 2013년 초선 시장 시절에 초기 수행비서가 대법원 라인이 우리에게 다 있다. 이런 얘기할 위치가 아니었다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지금 내일이 이제 본선거니까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녹취록이요? 지금 이 말씀하셨던. 이게 녹취록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김만배 음성 파일이. 그거 말고. 그건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백모 전 비서, 수행비서.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이 알죠. 그 정도는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이거 뭐 소름 끼칠 정도로 뭐 이 이제 대장동으로 소위 말해서 확인됐다. 이제 재판 거래했다. 재판 거래 뭐 확인됐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적어도 등장 인물이 이쯤 되면 뭐
정성호 의원이나 예. 뭐 김영진 의원이나 네. 뭐 이쯤 되면은 네, 또 네. 몰라도 이미 사임한 지 뭐 6, 7년 된 네. 그 사람이 시장 정무비서관하고 네. 대법원을 좌우지할 정도의 얘기를 나눴다는 거는 그거는 그래요. 뭐 허풍 말고는 설명이 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뭐 소름 끼치는 재판 거래의 진실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게 상상이 빚어낸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음성 파일이 있으니까요. 바로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씨의 음성. 자, 대장동 시조세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네. 불법 대출을 받거든요.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에서. 그런데 그 불법 대출을 받게끔 네. 가운데서 연결한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네네. 조모 씨인데. 브로커 조모 씨. 예, 조우영 씨죠. 네. 이런 실명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10억 몇 천만 원을 받거든요. 그 소개비로. 네. 그래갖고 그때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그때 수사를 해요. 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최대 저축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무려 구조를 이제 네. 핸들링했던 거고. 피해자 수만 명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막 정말 피눈물 흘린 사람들 네. 많았죠. 그런데 그걸 수사를 윤석열 검사가 했는데 이 사람만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네. 그 윤석열 검사는 SPC를 구성한 데만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 대출은 안 했다 그랬는데 네네. 일반 대출한 것도 2개가 있어요. 네네. 구속시킨 게. 네. 그게 이제 수원 망포동 개발하고 그다음에 독산동 개발 이건 네. 구속시켰는데요. 네. 그래 요점이 이제 의심을 해명도 일단 틀렸고. 예, 틀렸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그러면 조우현 씨를 네.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요. 조우현 씨 친인척 가족까지 계좌를 다 뒤졌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내용이 다 드러났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 주체였던 C7 네. 이 회장의 진술에서도 그거는 확보가 됐는데도 네. 이걸 그야말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해명도 틀렸고 일반 대출 사건도 구속을 2명을 했고 네. 이 하나는 가족까지 다 계좌 추적하고 예. 당시 대장동 회사 회장의 진술도 있는데 이걸 뭉갠 거죠. 이거. 뭉갰다. 그런데 그 조우영의 변호사가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전 특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화천동인 4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소유주가 박영수 특검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예요. 조현성 변호사인가요? 네네. 네. 그리고 조우현 씨도 지금 여기에 이 천화동인 4호에 지분이 있어요.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시조세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네네. 과정들이 있고요. 네. 또 박영수 특검이 딸을 통해서 110억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얘기하면은 법적 카르텔 비리고요. 대장동은. 네. 그 출발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출 1,100억 받은 그 불법 혐의를 네. 무마시켜 주면서 여기서 천화동인의 지분 구조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개입 이런 것들이 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조세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의혹이 큰 이제 하나의 줄기였는데 그동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 야당이 주장하다가 이제 역공은 아니다. 윤석열 게이트다. 자, 선거의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공방은 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그러나 첫 번째 유사일에 가장 많이 환수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마치 무슨 부정하게 금품을 획득한 것처럼 네. 그래서 몸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 이렇게 됐죠. 적어도 그거는 아니다라는 네. 것은 분명히 입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김만배나 이런 대장동 공범들이 굳이 이재명 시장을 옹호할 필요가 네. 없어요. 네. 자신들의 사업을 뜻대로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저는 약간 두렵고 무서운 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시초 단계에서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해서 여기까지 박영수 등등과 돈으로 이제 이 카르텔이 돈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그런데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덮어씌우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 이제 과한지 몰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안 했던 검찰 법무부 수사지휘권 뺐고 예산도 독립시키겠다고 공약입니다. 하거든요. 일종의 과거 퇴행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에서 검찰 완공 만들겠다는 거고 적폐 수사를 빌미로 정치 보복을 예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씌우게 하는 또 과거의 칼잡이 수사 기법 이런 거 가지고 대장동 문제를 읽어보면 덮어씌우기가 너무나 두려운 미래 이런 것이 두려운 미래 결과를 보도록 하죠. 오는 거죠. 내일 대선 결과 지켜보고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면 대선 끝나도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케줄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있습니다. 여야 출입 기자들이 나오는데 요 기자단의 한 멤버 최영찬 기자는 일부에서 열심히 이제 분석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불사조 기자단은 수석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대선 D-1. 자,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고 윤석열 후보는 아침에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앞세워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꼭 증명하겠습니다. 유능한 후보와 무능한 후보, 준비된 후보와 준비되지 않은 후보, 경제를 살릴 후보와 경제를 망칠 후보, 안정된 후보와 불안한 후보, 평화를 지키는 후보와 전쟁 위기를 고조하는 후보. 국민 여러분, 어떤 후보와 함께 3월 10일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주도에도 자주 오지만 정말 바닷물이 잔잔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께 인사드리는데 하늘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정치 문법, 정치 셈법도 모르는 제가 여러 달의 마라톤 여정을 마치고 이제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으로 결승 테이블 끊고 이 나라를 바꾸고 제주도를 바꿀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두 후보 다 여러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최종 유세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후보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방금 들으셨는데 오전 10시 반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도 있고 제 모든 걸 바치겠다, 손을 잡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전에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유세를 하고 오후에는 파주, 인천, 광명, 이제 경기도 지역을 훑고요. 수도권이요. 그리고 오후 7시에는 광화문 광장 인근의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할 건데요. 이제 여기가 바로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 집회가 열렸던 곳이죠. 그런 상징성을 민주당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후 10시 반에는 청년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이제 홍대 광장에서 유세를 할 거예요. 이제 아까도 조금 들으셨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리는 후보다,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점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에서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최남단이거든요. 제주시의 1도 1동에서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넘어가서
경부선 상행선 코스를 쭉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유세 코스를 잡았어요. 네. 부산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함께 유세를 했는데 안 대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런 점도 그렇죠. 좀 강조를 한 거고요. 대구에서는 서문시장, 사실 이제 서문시장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상징이죠. 전에 뭐 이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찾았던 곳이고요. 대전에서는 지하철 1호선 노은역에서 유세를 할 거고, 네, 피날레 유세는 오후 8시 반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네. 할 거거든요. 여기서 주요하게 내세우는 거는 원팀 메시지입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모두 올 거고요. 이제 단일화했던 안철수 대표 모두 네. 함께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세를 한 다음에 자정까지 건대입구역, 강남역 이런 쪽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겠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발언 유세 중에 하나는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예. 요건 또 이재명 후보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비판을 하는 뭐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오전에는 서울 노원구 강북구에서 유세를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오늘이 또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네. 이제 여성 겨냥한 그런 유세를 하는데 고려대하고 신촌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게 될 겁니다. 어허.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홍대 역시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곳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 집중. 윤석열 후보는 원래 어제 제주를 가기로 했다 취소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가기로 바뀐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걸로 보여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이 사실은 제주지사 출신이잖아요. 전 제주지사죠, 바로. 3월 6일 날. 그러니까 그제 제주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금 뭐 수도권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아서 윤석열 후보가 못 오게 됐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네. 거기다 덧붙였던 얘기가 이재명 후보도 녹록치가 않아서 못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보란 듯이 어제 왔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또 특히 뭐 뵙고 싶어서 새치기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우회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안 온다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국민의힘에서도 제주도 패싱 논란이 나오니까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게 된 거고요. 사실 얼만큼 좀 굉장히 급박하게 잡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네. 게 원래 이제 이런 일정이 있으면 기자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네. 차편을 타고 오면은 취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공지를 해주는데 제주 일정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으니까 긴박하게 공지를 하다 보니까 자율 취재 일정으로 이렇게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올 수 있으면 와서 취재를 네. 하고 아니면 못 아니고 오면 할 이런 수 상황으로 없고. 그렇게 좀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얼마나 지금 급박한 하루하루인지를 보여주는 취재 현장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대선 하루 전날이에요. 지금 박 기자님이 보시기에 각 당의 표정과 또 속내가 다를 수 있는데 네. 겉표정과 속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아주 내밀한 표정까지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이 대선 때나 각종 선거가 있을 때 취재를 해보면은 표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기고는 있는데 네. 아니면 이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이게 항상 같은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강조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도 네, 않거든요. 일단 좀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상호 민주당 이제 이 선대본부장이죠. 네. 1.5%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앞서서 한 적이 있었고 네네. 뭐 이준석 대표는 두 자릿수 얘기를 6에서 했었는데 8 심지어 두 자릿수.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은 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 당의 그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싱크탱크들이 있잖아요. 연구원들이 민주연구원이나 있죠.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소속이고요. 네,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 수치는 취재를 해가지고 쭉 봐봤거든요.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각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각 당의 분위기는 서로 연구원에서 내놓은 그런 조사 결과들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것이 네, 맞고 네. 상대 것들은 좀 과장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를 여성 표심으로 보고 있어요. 여성 표심이 막판에 긴급하게 결집이 돼가지고 자신들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오차 범위 내에 쭉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는 이길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나온 그 민주연구원 조사에 대해서 이제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네. 우회적으로 전해 들은 네. 내용에 대해서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좀 자체적으로 뿌린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서 꽤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 지지율이 그간에 뒤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근거들이 있고 지금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지 네. 각 당은 매일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죠. 매일 정말 매일 돌리고 네,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최재성 수석 전 수석이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 결집은 호남, 여성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박빙의 열세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다. 네.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격차 있게 이긴다 보는 거고. 마지막 승부처는 이제 수도권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박 기자님 투표하셨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못했습니다. 왜요? 금요일 토요일이었잖아요. 일단 금요일은 일이 바빠서 못했고 토요일은 갈 수가 있었는데 쉬느라고. 누구를 뽑을지 아직 못 정했어요?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 아직도 정말 제가 중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당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표 있습니다. 차로 승부가 나면은 박 기자님 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내일 본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네. 한 표의 가치가 소중합니다. 자,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양당 해석이 또 엇갈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양당 얘기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 얘기 좀 많이 들어보고 해서 판단을 내리기로는 사전 투표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결집 현상이 좀 더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 쪽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게 좀 결집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취재를 해보면은 이제 그 내부 여론조사를 돌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를 참여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도 돌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상대적인 조금 민주당 우위는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사전 투표율 자체만 가지고 결과를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앵그리 보터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화난. 앵그리 보터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지를 하던 사람들이 단일화로 인해서 그 표심이 어디 갈 곳을 잃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노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화가 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매직 넘버 80라고 할까요? 매직 넘버 80. 그러니까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80%를 근접하거나 그걸 넘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투표율이 높으면. 네, 그게 어떤 근거냐면 지금 사전 투표율은 그래서 높아도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보는 건데 최종 투표율이 높아야 되니까요. 사전 투표율에서 설령 민주당 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최대 40%라고 한다면 80%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표 장려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아까 경부선 이 상행으로 윤석열 후보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고르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겠다라는 게 지금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이겨도 향후 전국이 난항이다. 참 통합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뭐 세력이 집결해서 전쟁처럼 싸우고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 가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겨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오늘 기사를 좀 미리 써놓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대선 당일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내일 결과를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결과를 단정하지 않더라도 누가 돼도 어려운 뭐 협치 전국 이런 식의 제목으로 미리 쓸 수가 쓰는 있겠죠. 기사는 기사 아니지 않아요? 소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당일에 이제 투표 결과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내용을 키워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기게 되면은 현재 여대 야소 전국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지점이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게 정권 교체에 대항해서 정치 교체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놨던 게 다당제 연합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개헌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추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강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네. 이런 것들은 당장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이제 권한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바로 뭐 대선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다만 요 4년 중임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질 가능성도 만약 이재명 후보가 네네. 추진을 한다면 높은 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좀 손해보는 식으로 약속을 했어요. 임기 1년 줄일 수도 있다. 임기 1년 줄이고 특히 4년 중임제면 이제 8년이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 본인은 중임은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급은 안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받을 수 있는 내용일 걸로 추정은 되는데 여하튼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협치가 필요하고요. 특히 뭐 다당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특히 86그룹 퇴진론 같은 것도 재차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못 지키게 되면은 6월 지방선거라는 바로 다음 이 심판 무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아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좋은 게 여대야수 전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석수가 너무 적은 이제 여당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총리예요. 총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각종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청문회 전국부터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지금의 민주당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리 가지고는 벌써부터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김부겸 현재 총리를 유임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새로 청문회를 해가지고 새로 임명 동의를 받다가 초기에 다 끌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담도 있고 아니면 뭐 안철수 대표를 하는 건 어떠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공동정부 제안을 구성한 대상이니까 명분이 되겠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뭐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또 노무현 정부 사람이었으니까 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게 지금 내각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랑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 문제도 일단 내부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내놨던 공약 중에 광화문에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이 문제가 이제 법으로 통과시켜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보안이나 경비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2달 안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통령이 어디 살게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각종 법안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내놨던 안 중에 여가부 폐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여당에선 반대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고요. 하나 더 짚으면은 당내 분열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당장.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이때 원내대표 선거의 주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고 특히 윤석열 후보를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집권 초기부터 이게 좀 힘싸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짚으면 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짚는데 이 지방선거 때 이준석 대표와 소위 이제 윤석열 당선자 간의 힘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이제 합당 예정이니까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각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뭐 약속이 어떻게 확답이 있었는지는 아직 팩트 확인이 안 됐지만 뭔가 자리든 지분이든 당권이든 뭐 나눌 가능성에 대한 이제 암시들은 있었죠. 맞습니다. 지켜볼 대목입니다. 아이고 궁금해서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이거 선거 끝나고 한번 또 하나하나 정리해 보죠. 오늘 불사조 기자단 수석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소리의 친구. 구리라면 아시죠? 네네, 그거예요.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세요. 자,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 IT본부 대선 과정이라 좀 죄송해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신제품 스마트폰 중에 GOS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논란이라고 해서 GOS가 뭡니까? 일단 GOS는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의 약자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네.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하면 게임 자체가 용량도 크고 뭐 그래픽도 화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하면은 이제 핸드폰이 뜨거워지거든요. 쉽게 배터리도 말하면. 빨리 닳고. 네, 배터리도 빨리 닳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주는 앱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인데 이제 휴대폰의 기능을 조절을 네, 해주는군요. 그렇죠.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 게임들 많이 하니까 네. 나쁘지 않은 기능 같은데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최적화를 하면서 휴대폰이 낼 수 있는 성능의 60%만 내게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한다는 아니,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발열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잡겠다는 걸로 60%만 성능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기능을 떨어뜨리네? 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뜨거워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게임을 킬 때부터 60%를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진행되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앱을 키면 네. 그냥 기능이 60% 딱. 네, 뭐 마치 뭐 3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데 갑자기 고속도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뭐 80km로밖에 못 움직인다. 아직 뭐 자동차가 아무것도 없고 뭐 자동차도 막 여유가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버린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면 4, 5년 전 뭐 스마트폰 성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벤치마크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이 기능이 켜지면 실제 기본보다 53.9% 혹은 멀티코어에서는 64.2% 정도의 성능밖에 안 나온다라고 이제 실제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내 폰은 최신 폰인데 네. 수년 전 폰처럼 퇴행을 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런 사실을 삼성에서 숨기고 있었다. 네. 테스트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놨다.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저 GOS 그러니까 게임 관련 앱을 켰을 때 그게 60%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광고를 할 때는 벤치마크 앱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 앱이 아니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성능을 돌리면 성능이 100%로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광고할 때는 이거 이만큼의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더니 게임을 하렸더니 그 성능의 6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테스트할 때는 100%로 테스트를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60%밖에 안 되면 이거 사기 아니냐?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광고가 같고요. 트릭을 썼다는 느낌은 확 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벤치마크에서 아주 유명한 사이트인 긱벤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네. 이곳에서요 삼성전자에 최근 나와 있는 갤럭시 S22, 21, 20, 10 전 모델을 벤치마크 목록에서 삭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금까지 중국 제조사 말고는 이 회사에서 그 삭제시킨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예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능 측정 조작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조작하는 앱들은 우리가 벤치마크에서 올릴 수 없다라고 얘기한 좀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애플 아이폰과 함께 삼성하면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인데 그렇죠. 상당히 순모를 겪는 상황 아닌가. 네네. 지금 이 긱벤치라는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그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결국은 이게 사기를 쳤잖아요. 그렇죠. 뭐 일종의 디젤 게이트라고 불렸었죠. 조작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확 지금 나는 건데. 자, S10부터 뺀다. 그럼 S10은 좀 예전 모델인데. 그렇죠. 거기도 GOS가 적용됐다는 건데 뒤늦게 문제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GOS라는 거는요 그 전에도 계속 탑재는 돼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불만을 잠재웠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삭제를 하거나 좀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구글에서 원 UI 4.0 OS로 업데이트가 삼성께 다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GOS를 아예 끄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 폰도 업데이트를 하면 오히려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끄는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OS를 업데이트 해버리면 이제 예전에는 수동으로라도 이게 꺼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죠. 끄지도 못한다. 네, 그렇게 되고 또 성능이 좋아지니까 성능이 좋아질수록 40%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체감상 엄청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사람들의 분노는 이번에 S22 전에 S21 모델이 발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S22를 내보낼 때 출시할 때 우리가 발열을 잡았습니다 하고 엄청 크게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발열을 잡았다는 게 하드웨어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성능을 떨어뜨려서 잡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열을 잡은 게 아니라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열이 안 나게 만들었다. 야, 이거 좀
아유, 참 그러네요. 말씀하신 게. 자, S10부터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이 더 문제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인데 OS를 업그레이드하면 끄지도 못한다. 자, GOS 약자대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면 게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큰 문제가 GOS 앱을 그래서 사람들이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게임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앱은 소프트웨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APK를 열어봤더니 네. 삼성전자에서 지정한 거기에서 세팅되어 있는 앱들이라면 네. 기본적으로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SNS 앱이나 뭐 네. 내비게이션 앱 이런 것들도 이 GOS에 좀 설정이 돼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계속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크 사이트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비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중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소리 친구 컵라면이요. 저 시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